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 사이에 또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만 살인사건이 4번이 일어났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네. 직접적인 원인. 정말 이렇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진동판이래요. 그 아파트의 구조가 이 벽식 구조라고. 그러니까요. 기둥식으로 할 수 왜 하느냐? 돈이 많이 들고.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은 52만 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토크 전. 우리가 흔히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정도로 이웃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 첫 번째 이슈로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장 배명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벌써 이 층간소음 단어만 나와도 우리 김 기자님도 그렇고 임 변호사님도 그렇고 눈이 약간 찡긋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층간소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서 소리를 내면, 즉 소음이라고 하는 걸 내면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런 소리들을, 즉 소음을 우리는 층간소음이라고 그러고요. 이 소음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를 무조건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그렇죠. 싫으면 소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뛰노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가구가 끌리는 소리라든가 아니면 또 가전제품 이렇게 틀고 그러잖아요. 그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 닭장의 위아래로 옆으로 좌로 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 형태 비율 중에 아파트 비율이 58.4%랍니다. 세계 1위예요. 아파트하고 똑같이 위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는 주거 형태까지 다 합치면 80%가 이런 형태, 공동 거주 형태에 살면서 바로 이 층간 소음의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일단 이 통계도 있어요. 2012년에 이 층간 소음 때문에 분쟁이 접수가 된 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7,021건이었어요. 근데 한 해 만에 2013년에는 15,400여 건으로 접수가 돼서요. 1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할 정도로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2배가 왜 늘었을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하죠. 예,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끄러워진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니, 갑자기 미워진 거 아니에요? 인식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식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좀 위에서 떠들면 아우 시끄러워 그냥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나 어디 신고 좀 해서 내 권리를 찾아야겠어. 이러신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럼 위에서 대체 뭘 그렇게 떠드냐? 어떤 거에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 한국 환경공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가장 많은 위에 있는 소음은 바로 뛰어다니는 소리, 걸어다니는 소리, 즉 발소리입니다. 발소리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다니거나 어른들 중에 좀 뒤에 이렇게 쿵쿵 대면서 걸으시는 뒤꿈치 이렇게 쿵쿵하는 소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무려 7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이런 발과 걸어다니는 것과 관련된 소음이고요. 근데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한 번 이렇게 신경을 쓰면 이게 계속 신경이 쓰여요. 예, 그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막 신경과민에 걸려가지고 아주 예민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소리라는 것은 한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 작은 소리가 들려도 자꾸 그 신경이 집중이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막 시끄러운 이런 칵테일 파티에서 자기가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이름을 혹시 부를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은 자기 이름을 부른다든가 하는 소리는 잘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인데요. 이렇게 나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소음이 한번 이렇게 신경이 쓰이게 되면은 계속 신경 쓰는 거죠. 작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TV 시청 중이라도 그런 아주 약한 소리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밤마다 지금 일정한 시간 되면
도로륵 이런 정도의 소리가 한참 동안 들린다는 거니 그럼 이거를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신경을 쓰이는 거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이것 때문에 보복하는 나중에 참다 못해서 그 소리가 날 때를 기다렸다가 천장을 그런 분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도르륵 하면 탕. 의외로 그 박자에 맞춰서 소리가 날 때마다 두드리면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썼다는데 심지어는 보복이죠. 보복으로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이거 스피커를 쾅쾅쾅 이 헤비메탈 뭐 이런 거 락 음악을 틀어놓고 위에다 이렇게 천장에 대고 들으라고. 이거 좀 성격이 잘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이게 이런 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당사자들이 보면 맞아요. 참 괴롭기도 하고 보복하는 사람은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소음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유독 층간 소음이 우리를 조금 이렇게 짜증나게 한다 그럴까요? 그럴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이 층간 소음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베케르지아의 저음 성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은 사람이 귀로도 들리지만은 이런 사람의 신체라든가 촉감을 통해서도 들린다는 거죠. 울림을 느낀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놀이 공연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북소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 동조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북을 치게 되면은 떵떵거리면서 척추를 막 흔들고 촉감을 흔들어 주게 되는데 이 층간 소음은 위층에서 이렇게 바닥을 울리면은 아래층에서는 천장이 되잖아요. 이 천장 자체가 진동판이 돼가지고 스피커가 되네요. 스피커의 진동판이 되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이제 거실이라든가 이런데 공기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가슴을 압박한다든가 아니면은 머리를 이마를 뭐 이렇게 어지럽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아주 불쾌감을 느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88%, 즉 90%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응답자의 상당수, 대다수는 이것 때문에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다. 그리고 다툼의 종류는 말싸움이 물론 제일 많겠지만 보복성, 몸싸움 이제 정도가 심해져. 그렇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가서 항의도 하거든요. 좀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런데 또 들려요. 똑같은 얘기가.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럼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놈 저거 어떻게 나를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없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인근에서 어떤 소란 행위를 하면은 최대 벌금 10만 원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음이라는 게 사실 살면서 불가피하게 나는 소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쿵쿵댄다고 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민사 문제로 네가 나한테 뭐 손해배상을 해달라 뭐 이런 문제로 좀 나아가고 있죠. 제사를 지내려고 가족들이 많이 모인 탓에 평소보다 윗집의 소음이 심했고 이 때문에 다투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 70대 노인이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겁니다. 서울에서 또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 아랫집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다퉜다고 합니다. 살인도 일어나고 방화도 일어나고 결국은 형사처벌받을 만큼 큰 사건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2013년 작년에만 살인사건이 4번이 일어났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그렇죠. 제가 이제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남성분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이제 본인의 이제 여자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설에 놀러 갔다가 위층에서 이제 소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위층에는 설이니까 아들 형제가 부모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제 둘과 30대 형제 둘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이 분에 못 이겨 흉기를 휘두르고 만 거죠. 그래서 그 형제 둘이 모두 죽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항소심까지도 갔는데도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런 정말 다툼으로 층간소음 다툼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벌어진. 또 하나는 이번에는 오히려 위층 사람이 아래층 사람한테 해를 가한 경우인데 이거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2층에 사신 70대 할아버지, 이분이 이제 주인입니다. 근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 살고 있는 이 부부랑 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루 화가 나서 본인이 그 한 60cm 정도 길이가 되는 도끼를 들고 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휘발유 10리터를 거실에 뿌려요.
뿌린 다음에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본인이 많이 화가 났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연세가 70대고 네. 뭐 전혀 전과도 없고 본인도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재판은 굉장히 엄하게 봤죠. 왜냐하면 이거 나왔어요? 즉흥적으로는 안 봤거든요. 이거 징역 20년이 나왔는데 이게 짧다고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나이가 70대예요. 그러니까 다 살고 나오면 이미 평생을 90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 감정 격화 이걸로 인해서 싸움이 살인까지 최악의 경우까지 되는 거죠. 정말 밑과도 벽 하나, 옆하고도 벽 하나, 그렇죠. 위도 물론 벽 하나, 하나. 이런 공동주택에 그렇죠. 살다 보니까 차라리 참 이거저거 다 싫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대체 나는 이 정도면 소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구 그렇죠. 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나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부랑 나왔죠. 예, 최근에 이제 주택법이랑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이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기준을 정했는데 우선 소음은 무엇이냐? 소음은 두 가지로 구별했어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직접 충격 소음은요,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거나 예. 걷거나 해서 나는 소음이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악기 같은 거. 그러면은 도대체 그 기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예. 이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1분 이상 소음. 1분, 그러니까 1분 동안 이 정도의 소리가 나면은 소음이다라고 해서 그게 주간, 이 주간에 43데시벨. 조금 어렵죠, 데시벨 단위가. 예. 어쨌든 43데시벨까지만 소음이 아니고 43데시벨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음으로 봅니다. 이게 야간에는 5데시벨 정도가 더 낮아져요. 38데시벨이면 이거는 소음이다라고 보고요. 공기 전달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딱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 이제 넘어서면 우리는 이것은 층간 소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소리의 크기를 듣는 레벨을 우리는 데시벨이라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28kg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 때 네. 그때 들리는 이런 소음이 네. 보통 앞에서 소개한 한 43데시벨 정도 이제 얻어진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만약에 쿵쿵하고 이렇게 뭔가 떨어진다든가 농구공 같은 걸 1m에서 네. 바운드를 시켰을 때 예. 그때는 한 57데시벨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하. 이제 거기다가 의자 같은 게 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예. 한 59데시벨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층간소음의 큰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그렇군요. 확실히 이렇게 생활 소음이랑 비교를 하니까 조금 와닿긴 하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네. 이제는 그런 기준대로 어쨌거나 무슨 뭐 처벌이나 벌금 배상이나 아까 뭐 거기에 맞게 또 비례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나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기준 데시벨보다 5데시벨이 만약에 초과를 했다. 그러면 이게 그 초과한 데시벨과 그다음에 내가 고통받았던 그 시간에 비례 기간의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표가 산정이 돼 있어요. 예. 그중에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5데시벨이 초과했다. 네. 그런데 내가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은 52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 그럼 66만 3천 원이고요. 예. 2년 이하라면 79만 3천 원, 예. 3년 이하라면 88만 4천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네. 우리 집에 1년, 한 살 안 된 유아가 있다거나 네. 수험생이 있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있다. 그러면 30% 이내 범위에서 더 받습니다. 할증. 네. 내가 이 정도로 이런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재준 데가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피해를 입증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이거를 대리인을 시켜서 네. 우리 집에 오게 해서 이걸 일정 기간 재는데 비용이 있어요. 1시간 측정하는데 40만 원. 24시간 이 사람들이 재주는 데는 70만 원. 그래서 뭐 소음이 인정이 됐어요. 아까 예. 제가 배상 기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배상 기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배상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자, 네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얘한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정안을 내놔요, 한마디로. 예. 그럴 때 만약에 위층에서도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 조정안을 수락하지요. 그러면 이게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민사합의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 위층에서 전 인정 못합니다. 네. 나는 뭐 이 결과도 못 믿겠어요라고 하면 아래층 사람은 속 터지거든요. 그럼 이제 끝까지 가는 게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에 가면은 네. 이제 증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판사도 결국엔 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배상 기준 그거를 참작해서 배상 액수를 정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사안인데요. 이거는 그런 분쟁 조정까지 간 사례는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 이제 그 소송으로 간 사례인데 네. 이 사례가 뭐냐면 이거 올해 2월 달에 그 판결이 난 실제 아주 따끈따끈한 사건인데 이게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 위층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이제 야간에 소음을 냅니다. 이분의 소음 방법은요. 아령으로 이렇게 바닥을 굴려요. 일부러? 예, 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부러 굴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뭐. 아랫사람은 미치겠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밤에 아령을 굴리는데. 이게 이 사람도 대응을 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프채로 천장을 막 쿵쿵 쳐요. 아까 그 친구분들 얘기 아니에요? 그 도르륵 소리. 새벽에 라디오 크게 막 틀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위자료 250만 원 내놔라 하고 소송을 딱 걸었어요. 근데 판사가 인정을 했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인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됐는데 다만 이게 참작됐어요. 뭐냐면 우선 당신도 너무 이 사람을 좀 괴롭히긴 했다. 뭐 이렇게 쿵쿵 치거나 아니면 새벽에 같이 이렇게 한 건 너의 잘못도 있으니까 250만 원 전액은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50만 원. 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 입주민들 둘이 법정 싸움해라 이렇게 딱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 집을 좀 제대로 지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그렇죠. 문제도 사실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네. 정말 이렇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진동판이래요. 그러니까 그 서구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기둥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기둥이 많아요. 이 기둥이 그러니까 소음을 흡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하중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들이 소음을 흡수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대부분이 벽들이 한대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의 구조가 이 벽식 구조라고 돼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이 결국은 진동판이 되고 그 진동이 이렇게 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콘크리트라든가 철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위층 아래층이 전달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기둥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둥이 이렇게 받치려면은 다시 거기에 그 또 다른 기둥이 있어야 되고 기둥을 또 받치는 천장이 또 있고요. 기둥. 철거라 그러야 네. 돼. 보도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한 3겹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리를 많이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을 그만큼 저감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그 아파트 구조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벽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층 아래층에 이런 그 층간 소음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형식으로 할 수 왜 하느냐? 역시 뭐 돈이 많이 때문에. 이 보니까요. 국토교통부가 주택협회 자료를 뽑아서 살펴본 자료를 보면 기둥식 구조의 경우는 옛날 평수 28평, 85평방미터당 건축비가 500만 원이 더 들어간답니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보면 한 동에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 한 블럭 지으면 초기 비용이 이 많이 돈 문제가 들어간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둥식을 안 하고 이렇게 벽식으로 짓는다. 오스페이스를 입지 않으면 뭐 산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0만 원대로 시작해서 이 1000만 원대까지 가거든요. 압도적으로 가격이 왜 이렇게 너무 비싸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요? 나머지 60%가 유통 비용이에요. 요새 아웃도어 제품들 보세요. 진짜 다 유명 연예인들이 상표 사용료를 이제 그러니까 로열티를 지급하고. 근데 이 층간 소음이 내가 위에서 들리는 것 같다고 꼭 위에서 나라는 법은 없는 거라면서요? 예, 이게 이제 벽식 구조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체로 돼 있는 이런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소리 전달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인데 6층에 있는 분이 휴가를 갔는데도 왜 층간소음을 내느냐고 막 항의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층에서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철근을 타고 이렇게 아래층, 위층에 전부 전달돼가지고 바로 위가 아니더라도 옆에도요. 그래서 옆층까지도 전달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의 피해는 단지 바로 위층
아니면 아래층, 위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한 바로 위층 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실한 시공의 건물에 살고 있는 모두가 어쩌면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전책으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방음하고 막 이러는 거 사가지고 막 깔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시중에 유명 매트 제품 38종을 한국소비자원에서 효과를 실험해 봤답니다. 워낙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사시니까 그랬는데 경량 충격음 그 제품에서는 소음 저감 효과가 좀 있었는데 여전히 농구공 튀기는 정도의 아주 그 중량 소음에 대해서는 충격음에 대해서는 8종만 소음이 차감되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더라. 이 층간 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소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끌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량 충격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경량 충격음은 특징이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냥 똑똑 소리가 난다든가 그리고 마는데 울림이 길게 안 간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량 충격음은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닐 때 어른이 걸어 다닐 때 이 뒤꿈치를 콱콱 눌리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바닥이 흔들리면서 아주 저음에다가 이렇게 크게 들리게 되는데 이런 이 중량 충격음은 아주 층간 소음에 있어서 아주 피해 양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 바닥 자체를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넣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순간적으로 내려가면서 밑에 떨림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효과도 효과지만 결국 뭐 효과도 썩 많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가격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기업 제품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요. 이게 평당 가격이 한 35,000원 정도 된대요. 이게 광고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한 2~3배, 광고하지 않은 제품에 비해서는 2~3배 정도 비싼 건데 근데 이 광고 내용에 그냥 저감 효과가 좋습니다라고만 나오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량 충격음에 얼마큼 좋은 건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한 반은 줄어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시는 거죠. 근데 사봤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량 충격음은 거의 이제 효과가 없다. 이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독일이라든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입주를 하거나 들어올 때 반드시 조건을 달고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양탄자를 얼마 정도 두께로 깔아라든지 그런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행을 안 하잖아요. 그걸 깔아놓고도 막 뛰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래층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와가지고 그냥 들으만 봐도 이런 소음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 기계적인 측정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하고 이제 제재를 가하는데 경고를 몇 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줬는데도 그걸 이행을 안 하면은 퇴출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사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집들은 대부분 이제 주인이 따로 있지만은 그쪽에는 전부 세입자 위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입자들한테는 그렇게 퇴거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강제 조항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도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네요. 특히나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피해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신가요?